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한서연의 얇은 실크 잠옷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의 포근함 속에서 다가올 프레젠테이션을 구상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복도에 맨발로 서 있었다. 방금 전 쾅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은 그녀의 세상과 바깥 세상을 갈라놓는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상황을 이해하려는 뇌의 모든 회로가 정지된 듯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들이 내민 차가운 법적 서류, 그리고 자산 동결 및 퇴거 조치라는 마치 다른 세상 언어처럼 들리던 단어들. 그들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그녀의 모든 질문을 묵살했고 마치 가구를 옮기듯 그녀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저항할 틈도 무언가를 챙길 시간도 없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비현실적으로 반짝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의 일부는 자신이 이룬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했었다. 국내 최고의 투자 펀드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얻어낸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손에 쥔 것은 전원이 꺼져가는 스마트폰 하나뿐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일단 이 치욕스러운 잠옷 차림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해야 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꺼져가는 스마트폰을 간신히 켰다. 배터리가 3% 남아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가락을 움직여 단기 임대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보증금 없는 월세 즉시 입주 가능. 필터를 걸자 몇 개의 매물이 희미한 화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위치나 시설을 따질 겨를도 없이 가장 상단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했다. 간편 결제 시스템에 마지막 남은 비상금 계좌를 연결하자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다.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담긴 계약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이 암전되며 마지막 생명을 다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방금 머릿속에 새긴 낯선 주소 하나뿐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서자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다. 행인들은 잠옷바람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는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피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소를 기억하며 정처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강남대로를 벗어나자 익숙했던 풍경은 점차 낯설고 어두운 골목길로 변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대로 길 위에서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할 때쯤 그녀는 목적지 주소와 비슷한 번지수가 적힌 낡은 빌라 앞에 간신히 도착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날카로운 턱선과 무심해 보이는 눈빛.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낮게 물었다. 누구십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강지욱은 늦은 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골목길. 자신의 빌라 앞에서 쓰러지기 직전의 여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처음에는 그저 취객이거나 가출한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여자는 그런 부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얇은 잠옷은 고급 실크 소재였고 맨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극심한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간신히 입술을 떼어 대답하려 했지만 얼어붙은 턱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집을 찾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과거 경험은 낯선 사람, 특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여자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났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들어오시죠.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붙잡은 손길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지욱은 빌라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복도를 지나 그는 비어있는 3거래 2호문을 열었다.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집입니다. 잠시 몸이라도 녹이세요. 최허연은 기계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지만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았다. 지욱은 난방을 켜고 창고에서 두꺼운 담요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은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감사를 표했다. 지욱은 여전히 거리를 둔 채 그녀를 관찰하며 말했다. 상황이 정리되면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가족이나 연락할 곳은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한들 누가 믿어줄까? 모든 것이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휴대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연락할 곳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지욱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자신의 집으로 건너가 충전기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연결하고 휴대폰 전원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익숙한 로고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그녀는 곧장 아까 전 결제했던 부동산 앱의 계약 완료 메시지를 확인했다. 주소 호수 그리고 임대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지욱이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강지욱 씨 되시나요? 화면에는 임대인 강지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본 후 다시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다. 차가운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우연이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 밤 잠옷 차림으로 길거리에 내쫓긴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바로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약한 새 집의 주인이었다. 이것은 과연 절망 속에서 찾아온 한 줄기 구원의 빛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시작일까? 서연은 그저 눈앞의 남자 강지욱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방을 가득 채운 햇살에 한서연은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간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녀는 여전히 어제의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어깨에 둘러져 있던 담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잠시 동안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던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밤의 혼란과 수치심,
그리고 기묘한 만남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새 집의 주인이라니.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문 밖에서 강지욱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허락하자 문이 열리고 지욱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기본적인 세면도구와 사이즈가 넉넉해 보이는 회색 트레이닝복 세트가 들어있었다. 임시로 입을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는 어떤 친절함이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사무적인 말투였다. 서연은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욱은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할 뿐이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젯밤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약하신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는 철저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선을 긋고 있었다. 서연은 비참함을 애써 감추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녀가 펜을 들어 서명하는 동안 지욱은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창문 현관문, 잠금장치 등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잠시 머물렀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지욱은 몇 가지 규칙을 설명했다. 외부인 출입에 대한 주의사항, 쓰레기 배출, 요일 등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군대의 행동 수칙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그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시죠. 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히 씻고 낮아 조금은 정신이 드는 듯했다. 하지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다. 일단은 정보를 얻어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PC방을 찾아 들어갔다. 익숙하게 컴퓨터를 켠 그녀는 가장 먼저 회사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차가운 메시지가 그녀를 맞았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의 계정은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 심지어는 SNS 계정까지 접속을 시도했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마치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디지털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한편 자신의 집 창문에서 서연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지욱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아니라 골목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였다. 이 조용한 주택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종이었고 안에 타고 있는 남자들의 분위기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지욱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가 직접 설치한 빌라 내외부의 고화질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자 검은 세단은 서연이 이 빌라에 들어온 직후부터 나타났다. 그들은 밤새 교대로 자리를 지켰고 서연이 밖으로 나가자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지욱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여자가 보통 일에 휘말린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자신의 평온했던 삶으로 튀기 시작했다.
PC방에서 몇 시간을 허비한 서연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희망으로 가장 친했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수신 거부였다.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삼각김밥 몇 개를 사서 빌라로 돌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첫 식사였다. 빌라 복도에서 우편함을 확인하는 척 서 있던 지욱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다녀오셨습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욱은 우편함 문을 닫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동네가 좀 흉흉해서요. 낯선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암시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절망감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들이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모두 지울 수는 있어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지식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첩에 자신이 발견했던 은숭그룹의 비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던 암호화된 파일의 경로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절망이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다시 싸워야겠다는 투지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방에서 지욱은 굳게 닫아두었던 낡은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국정원 내부에서만 사용되던 보안 프로그램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둘 생각은 없는 건가?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한서연은 작은 원룸 안에서 스스로를 유폐했다. 창밖으로는 자신을 감시하는 검은 세단이 보였고 복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재구성한 은숭그룹의 비자금 내역은 수첩을 빼곡히 채워갔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세상과 단절된 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은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강지욱과의 마주침은 드물었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는 아무 말 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했다.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의 안위를 확인하는 듯 했고 가끔은 복도나 계단을 점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집주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는 이 작은 건물 전체를 지키는 경계심 강한 수호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눌 용기는 없었다. 자신의 위험한 사정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적들은 그녀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숨어 있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비축해둔 식량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선 어느 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검은 세단에 타고 있던 자였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얌전히 있었어야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인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부딪히고는 지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다음 단계의 행동을 예고하는 협박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미친 듯이 빌라로 뛰어갔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을 끈 채 책상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되짚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신이 가진 정보를 빼앗는 것 아니면 자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찰칵.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도어록을 해제하려는 듯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자물쇠를 따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소파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자신의 방에서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를 맞아 화면이 흐릿했지만 검은 우산을 쓴 2명의 남자가 빌라의 후문으로 접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능숙하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백했다. 3가구 2호 한서연의 집. 지욱은 소음 하나 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서연의 귀에 도어록이 완전히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그리고 문이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열렸다. 2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작은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빛이 그녀가 숨어있는 소파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서연의 눈에는 그저 한순간의 섬광 같은 움직임만 보였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어 손전등을 떨어뜨리게 함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목을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남자가 쓰러졌다. 2번째 남자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지욱의 발이 그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격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지욱은 망설임 없이 쓰러진 남자의 머리 뒤를 손날로 내리쳐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욱은 거친 숨 한 번 내쉬지 않고 방의 조명 스위치를 켰다. 환한 불빛 아래 건장한 남자 2명이 무력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위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강지욱이 서 있었다. 소파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연은 공포와 경악으로 몸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 무뚝뚝한 집주인이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잘 훈련된 한 마리의 맹수였다. 지욱은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몸을 수색했다. 가짜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나왔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과 발을 결박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다. 나다. 내 구역에 청소할 게 생겼다. 소포는 2개, 30분 내로 처리해. 그는 암호 같은 말을 짧게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는 소파 뒤에 숨어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더욱 위압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들은 평범한 좀도둑이 아니야. 무언가를 찾으러 왔거나 당신을 조용히 처리하러 온 전문가들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시 묻지. 당신 대체 정체가 뭐고 누구한테 쫓기는 거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남자라면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은순그룹의 재무 분석가였다는 사실과 그들의 거대한 비자금 조성을 눈치채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순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지욱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에서도 주시하던 대상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욱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당신이 끌어들인 문제는 이제 이 건물의 문제가 됐어. 그 말은 내 문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의 말은 동정이 아닌 현실적인 동맹의 선언이었다. 강지욱의 전화가 끊기고 정확히 20분이 지났을 때 신속설비라는 문구가 적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지욱의 안내에 따라 3거리를 2호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침입자들을 능숙하게 제압하고는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욱과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사라진 후 방 안에는 다시 2사람만 남았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격렬한 싸움과 소란은 마치 꿈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비공식적인 처리가 가능한 것일까?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느꼈는지 지욱은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포트의 스위치를 켰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좀 나아질 거라는 듯이 그는 컵 2개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어젯밤과 같은 의자에 앉아 본론을 꺼냈다. 은순그룹이라고 했죠. 당신이 봤다는 비자금 자료 전부 설명해보세요. 파일 형태 저장 위치, 암호화 방식, 혹시 모를 백업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요.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집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을 브리핑받는 작전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서효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자료는 회사의 보안 서버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고 2중 3중에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고 했다.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는 것은 회사의 보안 규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설명을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결국 모든 원본 데이터는 그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셈이죠. 지욱은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 마련이죠.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경로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임시로 파일을 옮기기 위해 사용했던 웹하드라든가 동료에게 전송했던 메신저 파일 혹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이메일 계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스치듯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해외 지사의 동료와 대용량 분석 자료를 주고받아야 했던 일이었다.
회사 메일은 용량 제한에 걸렸고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경로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파일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었다. 싱크스피어라는 반짝 유행했다가 금세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어 사라진 서비스였다. 있어요. 하나 생각났어요. 싱크스피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였는데 아마추어들이 만든 거라 보안은 허술했지만 대용량 파일을 임시로 올리기엔 편해서 딱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원본 데이터를 올렸던 것 같아요.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그것은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였다. 지욱의 눈이 빛났다. 좋아요. 그걸로 시도해보죠. 그는 서연을 데리고 빌라의 지하로 내려갔다.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철문을 열자 먼지 쌓인 창고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여러 대의 서버와 모니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통신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작은 방이었다. 그가 취미 생활이라고 불렀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먼지가 쌓인 장비들의 전원을 켜며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지욱은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IP 주소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서연은 옆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싱크스피어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했다. 예상대로 서비스는 폐쇄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지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비스를 인수한 모기업의 레거시 서버의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지욱은 마침내 거대한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서연이 사용했던 파일의 흔적을 찾아냈다. H 프로젝트 라우 다타 zip. 서연이 사용하던 익숙한 파일명이었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마지막 관문은 암호였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의 날짜와 인물들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들었던 복잡한 암호키를 기억해냈고 마침내 파일의 압축이 풀렸다. 화면에는 그녀가 작성했던 최종 보고서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들이 나타났다. 은숭그룹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 최민준 회장과 그의 신복들이 나눈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여러 개의 의심스러운 계약서 파일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사건의 거대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유망한 경쟁 IT 기업인 누리테크를 부도덕한 방법으로 인수합병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 누리테크의 국책 사업을 무산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메신저 대화에는 현직 부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 이름이 암호명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어두운 지하실을 밝히는 모니터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속삭였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대한 독점의 시작이었어요. 지욱은 화면에 떠있는 부장검사의 이름을 응시했다. 과거 국정원 시절 그와 악연으로 얽혔던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한소연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전쟁이기도 했다. 은숭그룹 타워 최상층 최민준 회장의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 그가 벽에 던져 박살낸 크리스털 잔의 파편들이 값비싼 카펫 위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선 조 이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두 명의 전문 요원이 어설프게 제압당하고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는 최민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살벌했다. 고작 애널리스트 계집 하나와
정체불명의 건물주 한 놈에게 내 사람들이 당했다는 건가. 최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버러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며 조 이사에게 말했다. 폭력은 하수들이나 쓰는 방법이야. 이제부터는 좀 더 세련되게 가도록 하지. 그 여자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신뢰와 평판이었을 테니 바로 그것부터 짓밟아주는 거야.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직통 전화를 들어 한 언론사 사주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최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유명 펀드 매니저 한서연 내부 정보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전격 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는 그녀의 증명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익명의 내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그녀를 성공에 눈이 멀어 회사를 배신한 탐욕스러운 인물로 매도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아침 일찍 이 기사를 발견했다. 그는 말없이 기사를 출력해서 서연의 방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은 그의 굳은 표정과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경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다. 육체적인 위협보다 더한 정신적인 폭력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이름이, 얼굴이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지욱이 그녀의 옆에 와서 앉았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그들이 싸우는 방식이야. 진실을 덮기 위해 더 큰 소음을 만드는 것. 저들의 거짓말이 당신을 규정하게 만들지 마.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은숭타워에서는 최민준이 조 이사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코드네임 하데스. 5년 전 상하이 작전 실패 후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당시 그의 파트너가 사망했고 그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들은 최민준의 입에 이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영웅에게도 상처는 있는 법이지. 아주 잘 됐어. 그 상처를 좀 더 후벼 파주도록 해. 그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 상대는 국정원의 고위급 간부였다. 그는 직접적인 협박 대신 상하이 사건의 민감한 진실과 그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생길 정치적 파장에 대해 은유적으로 언급했다.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당신들의 옛 요원을 통제하라. 그날 오후 빌레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는 자신이 강지욱의 옛 동료라며 그를 찾았다. 지욱은 그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남자 지욱의 옛 팀장이었던 김진철이었다. 윗선에서 걱정이 많으시다. 은숭그룹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 일에 더 이상 조직을 끌어들이지 말아주게. 왜 조용히 살기로 한 녀석이 다시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드는 건가? 지난번의 실수를
벌써 잊었나? 지난번의 실수라는 말은 비수처럼 지욱의 가슴에 박혔다. 5년 전 상하이의 그날 자신의 눈앞에서 파트너가 죽어가던 모습, 자신의 판단착오가 낳은 끔찍한 결과.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악몽이었다. 김진철이 돌아간 후 지욱은 한참 동안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정확하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그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욱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함께 잊고 있던 투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상처를 건드려 그를 주저앉히려 했지만 오히려 잊고 있던 싸움의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파트너를 지키지 못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연의 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새로운 파트너였다. 최민주는 거대한 괴물이었지만 괴물을 사냥하는 것은 바로 지욱, 하데스의 전문 분야였다. 후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지욱의 옛 동료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지하의 비밀 공간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결의가 감돌았다. 한서연의 앞에는 서울 중심부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강지욱은 그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과 나의 과거를 공격했어.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방역할 최적의 타이밍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은퇴한 남자의 무력감이 아닌 현역 시절의 냉철함이 실려 있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은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 그들은 이제 은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져야 했다.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였다. 그때 서연이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노바텍, 은숭그룹이 6개월 전에 인수한 IT 계열사예요. 본사 서버는 철옹성이지만 이곳은 아직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허술할 겁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최민준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던 지난 분기 재무 데이터 원본이 바로 저곳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조작되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증거죠. 목표는 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곳에 침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물리적 침투와 디지털 해킹이 결합된 정교한 작전이었다. 지옥은 건물 도면과 CCTV 배치도 경비 교대 시간 등 물리적 침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의 역할은 직접 현장에 잠입하여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반면 서연은 이노바텍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최단 시간 안에 원하는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맞춤형 스크립트를 제작했다. 지하의 작은 방은 어느새 완벽한 작전 통제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욱은 통신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자연스럽게 이노바텍 건물로 들어섰다. 그는 점검을 핑계로 서버실이 있는 층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CCTV의 사각지대와 전자잠금 장치의 종류를 확인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하의 서연에게 전송되었다. 작전 당일 밤 마치 하늘도 그들을 돕는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지욱은 온몸을 검은색으로 감싼 채 건물 뒤편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통신장치에서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감도 체크 하데스. 내 말 들려 선명하게 들린다 오라클. 그들은 어느새 과거의 코드네임을 사용하며 완벽한 작전 모드로 돌입해 있었다. 지욱은 낮에 파악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렀다. 서연은 지하 통제실에서 그가 설치한 카메라와 건물 도면을 번갈아 보며 그의 눈이 되어주었다. 전방 20m 지점 열감지 센서, 왼쪽에 대형 화분 뒤로 돌아가, 셋, 둘, 하나, 이동. 서버실이 있는 시 5층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서버실 출입문은 그가 파악했던 것보다 한 단계 위에 보안 등급을 가진 잠금 장치였다. 하지만 지욱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공구 키트를 꺼내 들고 복잡한 회로를 능숙하게 해체하고 재조립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보안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는 서버렉에 접근하여 준비해온 USB 장치를 꽂았다. 연결됐다, 오라클. 이제 당신 차례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모니터가 수많은 데이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준비해온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데이터 추출이 시작되고 화면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진행 막대가 표시되었다. 바로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 붉은색 경고창이 깜빡였다. 비정상적 데이터 접근 감지. 90초 후 자동 경보 시스템 작동. 하데스 당장 거기서 나와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직 다운로드 안 끝났어. 지욱이 맞받아쳤다. 상관없어. 시간이 없어. 어서.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욱은 이를 악물고 USB를 뽑아들었다. 그가 서버실을 뛰쳐나와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건물의 모든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경비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비상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그는 빗속을 가로질러 뒷골목의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과연 그들은 승리의 불씨가 될 증거를 손에 넣었을까? 비에 흠뻑 젖은 강지욱이 지하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목숨을 걸고 빼내온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절망적인 메시지였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데이터 전송이 중간에 끊긴 탓이었다. 순간 지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허탈감이 두 사람을 덮쳤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곧바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욱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가는 화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서연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핵심 데이터 로그는 대부분 복구됐어요. 화면에는 최민준의 자금 흐름과 로비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을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욱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날이 밝으면 은숙놈들이 이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거다. 10분 줄 테니 필요한 것만 챙겨.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지욱은 지하의 장비들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모든 활동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서울을 벗어났다. 지욱이 운전하는 낡은 SUV는
마치 그림자처럼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몇 시간 동안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두 사람은 방금 전 겪었던 긴박한 탈출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각자의 방식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차는 강원도의 깊은 상월, 아랜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집 앞에 멈춰 섰다. 지옥의 안전가옥이었다. 내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벽난로와 푹신한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고요한 숲의 풍경. 서울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색한 침묵조차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서연은 처음으로 지욱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욱은 한참 동안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국정원 소속이었던 것과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작전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 파트너의 이름은 민호였어. 내겐 친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였지. 그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대가를 민호가 치렀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걸로부터 도망쳤어. 조용히 살면 과거의 유령을 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유령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 그의 고백에 서연은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깊은 상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용기에 화답하듯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직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은순과 같은 대기업의 부당한 M&A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던 이야기였다. 제가 재무 분석가가 된 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그들처럼 거대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다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싶었고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실을 공유한 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뭉친 임시동맹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졌고 같은 정의를 꿈꾸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지욱은 그녀에게서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파트너의 모습을, 서연은 그에게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기사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산장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조용한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산장에서의 짧은 평화는 그들이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회의로 전환되었다. 한서연은 당연히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욱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한 인물의 프로필을 가리켰다. 이태준 부장검사. 최민준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다. 이 증거를 검찰에 가져가는 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 지욱이 차갑게 말했다. 이태준 같은 자들이 최민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한 이 데이터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부패한 시스템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현실적인 분석이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강력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터뜨릴 발사대가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스쳤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만들면 돼요. 부패한 검사 한 명을 설득할 필요 없이 온 세상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지욱에게 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은숭그룹 비전 포워드 갈라라는 행사의 개요가 떠 있었다. 매년 은숭그룹이 투자자들과 언론을 상대로 미래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연례 행사였다. 최민준 회장이 직접 기조연설을 하고 행사의 모든 과정은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최민준이 가장 빛나는 바로 그 무대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의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계획의 핵심은 그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먼저 지욱은 과거 국정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베테랑 탐사보도 전문 박진수 기자에게 접촉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하여 그들이 가진 증거의 극히 일부만을 담은 암호화된 파일을 전달했다. 파일과 함께 전달된 메시지는 간단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실의 본체는 은숭 갈래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미끼는 던져졌다. 동시에 서연은 자신의 디지털 유령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 시내의 한 공공도서관 PC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에 숨어 있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박진수 기자와 접촉하려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이 모든 것은 은숭의 감시망에 포착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최민준은 미끼를 물었다. 박진수 기자가 은숭 측의 탐문을 시작했다는 보고와 한서연이 서울 시내에서 포착되었다는 감시팀의 보고가 거의 동시에 올라왔다. 최민준은 격노했다. 감히 자신의 발밑에서 쥐새끼 같은 것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조 이사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한서연을 찾아내 그 여자가 가진 증거의 마지막 원본까지 전부 빼앗아 내 눈앞에서 불태워 버릴 거다. 최민준의 모든 감시 인력과 자원이 서울에 숨어있는 가짜 한서연을 추적하는 데 집중되는 동안 진짜 한서연과 강지욱은 강원도 산장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 최민준의 통화 녹취, 비자금 거래 내역, 로비 장부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영상 파일로 편집하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은숭의 진정한 비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지욱은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했다. 그는 행사장 케이터링 직원으로, 서연은 하급 이벤트 스태프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최민준과의 물리적 충돌이 아니었다. 행사의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여 가장 극적인 순간에 준비한 영상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호랑이는 미끼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은숭비전 포워드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모두 모인 축소판과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 이 위선으로 가득 찬 화려함 속으로 한서연과 강지욱은 각각 하급 이벤트 스태프와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 초소형 무선 통신기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지우기 행사의 모든 영상과 음향이 통제되는 방송 통제실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무대 근처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작은 소동을 일으켜 경비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임무를 맡았다. 마침내 최민준 회장이 연단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다. 서연은 지욱에게 신호를 보낸 후 들고 있던 음료수 쟁반을 한 중년 신사의 값비싼 양복에 실수로 쏟아버렸다. 예상대로 작은 소란이 일었고 근처에 있던 경비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그 틈을 타 지욱은
유령처럼 서비스 복도로 사라져 방송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 안에는 2명의 기술자가 라이브 방송 송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욱은 소음 하나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다. 기술자들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그들은 지욱의 정확한 가격에 정신을 잃고 의자 위로 쓰러졌다. 지욱은 그들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옮기고 헤드셋을 쓴 채 자연스럽게 제어 콘솔 앞에 앉았다. 하데스 둥지에 진입했다. 모든 시스템은 내 통제해 있다. 연단에 선 최민준 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투명 경영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위선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연설문이 표시되던 연단 위에 프롬프터에 오직 그의 눈에만 보이는 문장이 떠올랐다. 상하이 사건, 이태준 검사, 그리고 누리테크 회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동공가 흔들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연설을 이어가려 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연 회장 안을 샅샅이 훑었다. 조 이사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긴장했다. 프롬프터의 2번째 메시지가 나타났다. 무대 뒤 회장님, 개인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자 오시죠? 이것은 서연이 설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최민준은 한서연이 궁지에 몰려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벌레를 짓밟고 증거를 빼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를 핑계로 연설을 서둘러 마친 뒤 조 이사에게 주변 경비만 강화하고 아무도 자신의 사무실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최민준이 무대 뒤 자신의 호화로운 개인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침착한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가진 증거의 일부를 읊조렸다. 완벽하게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믿었던 최민준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광분했다. 내년이 가진 그깟 파일 쪼가리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검찰도 언론도 다 내 손바닥 아니야. 넌 그냥 벌레처럼 밟혀 죽게 될 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독백을 광기 어리게 내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방송 통제실에 있던 지욱이 스위치를 올렸다.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은순그룹의 로고 대신 개인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최민준의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그의 추악한 고백은 연 회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투자자들, 정치인들, 기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그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조 이사와 경호원들이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케이터링 직원과 이벤트 스태프로 위장했던 강지욱과 한서연은 조용히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민준 제국의 마지막 무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은순그룹의 비전 포워드 관람은 최민준 회장의 추악한 고백과 함께 파국으로 끝났다. 뉴스 속보는 쉴 새 없이 새로운 소식을 쏟아냈다. 최민준 회장 현장에서 긴급 체포, 은순그룹 주가 폭락, 대한민국 경제 충격, 은순게이트, 현직 부장검사 연루 정황.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은 들끓었다. TV 화면 속 최민준은
유치장으로 향하며 카메라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충견이었던 이태준 부장검사 역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박진수 기자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은숭제국의 부패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거대한 성은 모래알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은숭 게이트에 쏠려 있는 동안 한서연의 이름은 조용히 명예를 되찾았다. 횡령과 내부정보 유출 혐의는 모두 최민준이 덮어씌운 누명이었음이 밝혀졌다. 언론은 그녀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칭송했다. 국내외 최고의 금융회사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지만 그녀는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강지욱은 홀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김민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섰다. 5년 동안 그의 발목을 잡았던 상하이의 악몽, 지켜주지 못했던 파트너에 대한 죄책감.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낮게 읊조렸다. 이번에는 지켰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처음으로 과거의 무게를 털어내고 돌아설 수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고 은숭게이트의 광풍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한서연과 강지욱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빌라는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더 이상 그들을 감시하는 검은 세단도 수상한 사람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일상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이제 3금급 2호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다. 텅 비어있던 방은 그녀의 책과 작은 화분, 그리고 새로운 노트북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닌 아늑한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지욱과 함께 빌라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밤과는 달리 도시의 야경은 이제 위협이 아닌 평화로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밤, 이게 운명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궁금했어요. 그녀의 질문에 지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대답했다. 우연은 시작을 만들어줄 뿐이야. 그 우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지.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랬다.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던 그녀를 그가 외면했다면, 정체불명의 집주인을 그녀가 믿지 못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갈림길에서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럼 이건 운명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인가요? 서연이 그의 눈을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욱은 대답 대신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긴박했던 추격전도 숨막혔던 전투도 모두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이 놓여 있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